어쩌면 이제는 농업의 농자도 모르는 완전 초짜 농부가 과거 20년,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던 농부들의 노하우를 쉽게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이제는 소위 돈이 되는 분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막에서도 세계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리미엄 가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의 교수로 일하고 있는 서현권이라고 합니다. 에그테크라고 하는 것은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개념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을 의미하는 에그리컬처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의 앞부분의 두 글자를 합쳐서 만든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손과 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지혜 역할까지도 대신해 줄 수 있는 도구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에그테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그테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도구로서의 발전이 되고 있다 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의 발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의 손발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대신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계 장치 혹은 로봇 등에 의해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될 일이 기계로 대체되는 과정을 의미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이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면 오늘날의 스마트한 파트타임 농민들이 과거 풀타임 농민들보다 더 높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만들 수 있지 않나 라는 측면에서 농촌의 모습이 많이 바뀔 수 있겠다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이나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내 농장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역할들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이제는 농업에 농자도 모르는 완전 초짜 농부가 과거 20년,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던 농부들의 노하우를 쉽게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도구의 도움으로서 언제 어떤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사결정 과정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또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이긴 한데 많은 젊은 친구들이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귀농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 스마트 농업 AI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20, 30대의 젊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센서를 다루는 사람이라든지 통신을 주로 다루는 부분이라든지 과거에는 농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영역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분야의 사람들까지도 같이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과 많은 어떤 좋은 콜라보 사례들을 만드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가?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솔루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후위기나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는 절대적인 생산량의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상의 그런 어떤 농산물의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런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에그테크가 아주 중요한 방법, 그런 어떤 솔루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식물공장 혹은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연중 꾸준한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과거 특정 농산물들을 특정 시기에만 섭취할 수 있었던 시간적인 제약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어떤 형태의 생산을 할 경우에는 고질적인 어떤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 문제도 다소 혹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도시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의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농업 생산을 위한 면적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에 맞추어서 앞으로는 제한된 땅에서 더 많은 효율성을 가지고 생산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재배에 필요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많은 농가로부터 지금 현재는 거의 무료로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에 의해서 학습된 똑똑한 인공지능 모델이 유료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업이 모든 어떤 그런 이윤을 가져가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농가들에게도 적절한 어떤 이윤 분배가 이루어져야 좀 더 페어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농가의 노하우가 일부 보호돼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농작물에게 어떤 데미지가 가해지는, 농업인들에게 손해가 가해진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의 책임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기업의 잘못인가? 혹은 이것을 사용하는 농가의 잘못인가? 지금 현재는 전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이슈들이 표면으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농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네트워킹 시스템이나 서버 시스템의 경우에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보안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농업 네트워크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을 중국인 해커들이 파악을 하고 먼저 접근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발판 삼아서 다른 미국 정부의 사이트들을 해킹하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보안 분야도 당연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경제성의 논리에 의해서 대규모의 부자 농부들을 대상으로 이런 시도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어떤 소농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농민분들은 이런 디지털 혜택이라든지 에그테크의 흐름에서 조금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이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함께 어우르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지금 현재는 선진국들이 위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볼 곳은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라고 하는 작은 나라, 남한의 소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국가인데 전 세계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농산물 생산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GDP의 상당 부분이 이런 농업 생산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의 기술을 더 극대화 시켜 나가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 노력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국가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하면 중동에 사막이 많은 나라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첨단 기술들과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사막이라고 하는 한계를 이제 벗어나서 이스라엘 사막에서도 세계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그런 국가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리미엄 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도 이스라엘을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국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북미 지역,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런 전통적인 농업 강국도 굉장히 많은 투자와 그다음에 발전, R&D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요즘에는 거의 그냥 대놓고 에그테크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위 돈이 되는 분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아주 위험해 보이더라도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진입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의 방안으로서, 솔루션으로서 에그테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에그테크 스타트업 투자 규모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2018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에게는 과거에 이렇게 많은 돈이 여기에 들어온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될 정도의 금액들이 매년 쏟아지고 있고요. 이 흐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자면 많은 언론에서 국내에서 다루어졌던 트리치라든지 그린랩스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국내에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트리치라고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전 세계 농산물 유통망들을 이용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이쪽 과잉 생산된 지역에서의 농산물들을 싸게 구입해서 부족한 지역에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이런 어떤 모델들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네트워크망을 이용을 해서 농수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크게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기업 가치가 3조 6천억 정도 되는 회사로서 농수산물 분야의 첫 유니콘 기업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린랩스라고 하는 회사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천억이 넘는 규모의 투자 금액을 유치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첨단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농업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비즈니스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 협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엔싱이라고 하는 회사나 아이오크롭스라고 하는 회사들도 최근에 많은 투자 금액을 유치를 하고 아주 공격적인 성장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엔싱의 경우에는 매년 2014년도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적지 않은 금액의 투자를 유치를 하고 이마트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식물 공장들을 적용을 해서 식물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바로 유통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신선한 접근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오크롭스 같은 회사도 주목할 만한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20억 원 가량의 투자를 유치를 받으면서 공격적인 어떤 성장 전략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좀 재미난 점은 아이오크롭스에서 최근에 이제 시작한 대농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들 수 있겠는데요. 대신 농사를 지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대농지라고 합니다. 기존에 열심히 농사를 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스마트팜 운영자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올 한 해 정도는 쉬십시오. 대신 저희가 농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오셨던 소득을 충분히 저희가 보상해 드릴 테니까 1년 정도 어디 하와이 가셔서 푹 쉬고 오십시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대신 농사를 짓고 그보다 이윤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윤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접근인데, 유량의 작은 규모의 농가에서 대농지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기존 농가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던 이윤보다 한 20-30% 정도 더 많은 이윤을 대농지 팀이 구현을 함으로써 굉장히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12,000평까지 확장을 해서 대농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로봇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 농촌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고령화, 일손 부족,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수급하는데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당장의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일들은 있지만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농업용 로봇을 도입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이슈들을 돌파해 나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최근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농업 분야의 로봇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없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판매나 운용이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규제를 없애기보다 빨리 규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최소한의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기업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좀 더 자유로운 활동들과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